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을 보장할 다국적 연합,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해줄 그런 다국적 연합 군함을 보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을 비롯한 기존 5개국에 캐나다, 호주, 독일 등의 추가적으로 나라 몇 군데를 더 거명하면서 이제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제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길 바라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말고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 플러스 몇 개 걸프 국가들도 등등등 이렇게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라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을 먼저 거론했고 그 다음에 이제 7개국을 거론했는데 두 개 나라는 더 말하진 않았지만 7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몇 개국을 더 추가적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뭐 이탈리아도 들어갔고 뭐 요르단도 들어갔고 캐나다도 들어갔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몇 개 나라 뭐 어느 나라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떠나서 일단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대로 그러면 중국, 한국, 뭐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또 걷어들일 수도 있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좀 시험 삼아서 얘네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번 거론한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됩니다. 만일 뭐 한국이 군함을 보내서 거기서 어떤 작전 활동을 벌인다면 그렇게 되면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소위 반미 세력 간에 어찌 보면 글로벌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 한마디로 한번 내 말 듣나 안 듣나 봐야지 하고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이러다가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뭐 저는 봤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몇몇 국가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군함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상황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여섯 개 나라에서 군함을 보내서 작전을 하는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지시나 통제나 이런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사불란하게 되면 또 모를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어느 특정 국가 하나의 군함이 또 특정 국가의 어떤 특정 군함 또는 특정 장병 한두 명이 뭐 실수로 오인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예상 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미리 좀 시나리오를 알아보면 이 뭐 전쟁을 더 악화되지 않게 확전되지 않게 막는데 오히려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체크 포인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군사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호위 작전 중심의 어떤 제한적인 충돌입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일단 뭐 베스트는 아니어도 월스트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미국 플러스 동맹국이 호위 연합 함대를 구성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그 임무라는 것은 유조선 호위는 물론입니다만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뿌려져 있는 그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도 포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군함들도 이란의 공격형 드론이나 자폭 드론 뭐 또는 소형 보트의 공격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꼭 미국 군함이 아니더라도요. 자, 이 경우에 법적으로는 전쟁 참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해상 안전 확보 작전 뭐 또는 뭐 자유의 항행의 자유 이렇게 항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 등등 뭐 어떤 이름이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란 혁명수비대와 소규모 교전이 발생하는 뭐 어찌 보면 사실상의 참전을 해버린 그런 형국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 좀 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요. 동맹국가의 그 우발적인 충돌과 플러스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보복 확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지에서 무슨 호위 임무나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란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공격으로 동맹국 군함이 뭐 피격당하든지 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미국 등 동맹국이 곧바로 반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한국의 그 청해 부대가 가서 거기서 어떤 기뢰 제거 임무 같은 걸 미국 그 해군과 같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청해 부대의 군함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격을 당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한국도 당연히 반격을 하겠지만 미국도 반격을 같이 해주겠죠. 제가 이제 청해 부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든 건 이유는 청해 부대가 그 중동에서의 이런 작전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한국이 뭐 이번에 참여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제 1순위가 바로 청해 부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그렇게 든 것인데 여하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도 아니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국이 군함을 보냈는데 이 군함이 피격을 당했어?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그 뭐 이란 해군 기지에 대한 타격이나 또는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 또는 이란 해안 방어 시설에 대한 어떤 정밀 타격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부터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과의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하는 그런 어떤 전쟁 참여로 간주가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물론입니다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매우 지금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한국 전 국토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이 에너지 석유의 한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그런 석유입니다. 그런데 35%인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 이렇게 딜레마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갖고 오는 원유인데 이란이 중국으로 가는 배는 슬그머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뭐 지금 크게 여기에 동참할 이유도 없고 뭐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35%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수치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민감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 면전에서 뭐 군함 파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것이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그 기뢰 제거 그 임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기뢰 제거 기술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네 그 좋은 기뢰 제거 기술 좀 사람 좀 보내라. 그래서 기뢰 좀 제거해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면전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기뢰 제거 그 기술이 발달했느냐? 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물론 이제 패전국입니다만은 그 자기네가 깔아놓은 기뢰 또 많고 또 다른 나라가 깔아놓은 기뢰도 많고 하는데 그 자기네가 이미 깔아놓은 그 기뢰 같은 것들도 일본으로 이제 누가 공격할까봐 그걸 이제 2차 대전 종전 후에 패전국으로서 스스로 이걸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뢰 제거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수십만 개를 했대요. 수십만 개. 그러니까 그 기술이 고스란히 지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기뢰 제거와 관련해서는 또 일본의 자위대가 최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기술을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응하기도 어렵고 응하지 않기도 어렵고 한 소위 말해서 이제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 군함을 보내달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뭐 명시적으로 강하게 한 나라도 있고요. 한국처럼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끄는 나라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강하게 제일 먼저 노를 세게 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도 좀 강하게 빨리 답변을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호주는 군함을 미국의 요청도 응할 생각도 없고 군함을 보낼 생각도 없다.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세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현재로서는 이제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되는 내용은 제가 또 곧바로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에 지금까지 그 200여 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아니고요. 부상자 한 200여 명.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대위는 부상자 대다수는 경미한 부상이고 그리고 이제 한 10여 명 정도가 중상자로 분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또 돌아가시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났는데, 일단 이제 이런 부상자나 사망자는 어디 지역에서 많이 났느냐 하면은, 당연히 이란 내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도 당연히 아니고, 주로 이제 바레인,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죠.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된 것인데,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말씀드렸죠. 부상자는 한 200명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중상자 중에서 조금 돌아가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사망자는 기존에 처음에 5명이었죠. 그리고 7명이었죠. 그리고 10명까지도 나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늘어났다라는 현실입니다. 네, 연방 국무부가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그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낮췄고요. 얼마나 낮춰졌냐면 80%나 인하했습니다. 시민권을 딸 때 받는 그런 수수료를 낮춰준 게 아니라 시민권을 던질 때 사실 시민권을 포기하는데도 돈 들어? 예, 돈 듭니다. 예.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 관보에 관련된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의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무려 80%나 낮춰주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인하 조치는 그 관보에 게시된 그날 15일자 그날로 즉시 지금 발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자라는 건지 아니면은 가능하면 좀 미국에서 살지 말고 시민권 던지고 좀 나가줘라는 건지 좀 의구심이 되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미국 시민권 버릴 거야? 그래 돈 깎아줄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같이 살지 말고 웬만하면 좀 나가줘라고 하는 건지 좀 의구스럽습니다. 2,350달러를 450달러로 낮춰줬으니까. 자, 이번 조치로 미국 시민권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지난 2010년 당시 그때가 450달러였는데 그때 초기에 부과했던 450달러 똑같은 그 숫자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국적 포기 수수료는 지난 2015년에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팍 뛰었는데 요거를 이제 10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것입니다. 싸게 해줄 테니까 시민권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버려. 이런 거죠. 당시에 미국 국무부는요,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값을 올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하하는 배경은 이유가 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제 수수료 인상은 당시에 많은 그 반발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 샀던 문제에 대해서 인하를 해주니까 인하한 거에 대해서 반발할 이유는 없죠. 네. 그 당시 이제 어떤 반발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본부를 둔 프랑스 미국인 협회라는 단체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당 수수료가 미국 시민권을 버리는 것에 대한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이 단체는 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 뒤에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버릴 때 이건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위법하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날 때 미국 시민권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그냥 줬는데 그걸 내가 반납하겠다는데 왜 돈을 받아? 이런 겁니다. 참 복잡하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 준 게 땡큐.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시민권 안 준다 그러면 또 거기서 반발하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미국인 협회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고 니들이 시민권을 줘놓고
나중에 내가 프랑스에 돌아와서 다시 살면서 그 시민권 던지겠다는데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2,350불씩이나. 뭐 이런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450불로 낮췄는데 프랑스에 있는 그 미국인 협회는 450불도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돈을 받는 1불이든 뭐 얼마든 돈을 받는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지금 그 소송은 아직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 뭐 깎아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또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런 걸 보면 이게 미국에서 같이 살자라는 것인지 같이 안 살아도 좋으니까 나갈 사람 나가 뭐 이런 건지 조금은 좀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권을 그러면 포기하는 그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한국에 가서 뭐 거소증을 따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한국 시민권 다시 그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수 국적자가 되잖아요. 그 복수 국적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내가 그 인위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버리겠다고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신청자는 국무부 영사관 직원 앞에 가서 서면과 그리고 구두로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짜로 내가 시민권을 포기할 건지 그리고 국적 포기의 이유 뭐 이런 걸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무부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 다 듣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야 최종적으로 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신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연방 CDC 그리고 연방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연방 법원이 발목을 잡았네요. 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백신의 그 접종 중단을 권고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어제 CDC가 그 축소한 어린이 대상의 그 예방 접종 중단 정책을 중단시켜달라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이 의료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일부 백신을 중단시킨 그 정책을 중단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일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맞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미국 내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앞서 CDC는 미국의 소아 대상,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의 17개 백신 종류에서 11개 종류로 대폭 축소한 바 있죠. 이는 다시 말한다면 나머지 6개 종류의 백신에 대해서는 이 접종 공고를 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접종 공고는 안 했습니다. 뭐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아도 돼 뭐 이런 거죠. 또 학교 갈 때 그 접종 증명서 안 갖고 가도 돼 뭐 이런 거죠. 이 같은 CDC 결정으로 예를 들어서 그 6개는 뭐냐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수막구균성 질환 백신, 또 A형 간염 백신, B형 간염 백신, 또 독감 백신,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백신 이런 6개 백신은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CDC가. 하지만 이 머피 판사는 CDC가 접종자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렇게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머피 판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접종자문위원 15명을 싸그리 물갈이 했는데 교체했는데 그렇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백신 분야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완전히 무관한 그런 사람들을 대거 임명했다라면서 임명 과정에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신임 위원 임명 그러니까 백신 접종 자문위원 그들에 대한 임명 자체도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이런 의료기관, 의료 분야에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 쪽은요, 날씨가 어제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95도 막 이렇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3월 초에 3월 중순 이전에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때 이른 폭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날씨가 뜨겁고 더운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그 날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만한 그런 이상 기온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미국의 중서부와 동부 지역은 상당히 폭풍
뭐 눈보라, 강풍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조금 날 텐데 어제까지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중서부와 동부에서 강풍과 눈보라가 시작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어제 항공편 10,000편 이상이 결항하거나 취소됐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Flight Aware에 따르면 어제 미국 내에서 항공편 캔슬된 게 한 7,700편 이상 그리고 지연된 건 10,000편 이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미시간주를 비롯해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이 강풍을 동반한 이 눈폭풍이 지금 3월 중순도 지났군요. 3월 중순도 지났는데 뭐 좀 있으면 뭐 4월인데 이때도 이렇게 막 눈폭풍이 있나요? 저는 이제 미시간주나 뭐 위스콘신주 또는 뭐 미네소타주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3월 중순에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눈폭풍이 오고 눈보라고 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은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어떤 뭐 이상 기후인지 아니면 뭐 한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좀 도움 말씀을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어제 그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그 지역에 강타해서 적은 지역은 눈이 한 30cm 쌓였고 심한 곳은 한 60cm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3월 중순에 막 눈이 그렇게 막 60cm씩 쌓인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 그리고 워싱턴 DC에 이르는 동부 지역은 강력한 폭풍 영향권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마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일부 지역에는 순간적인 돌풍, 이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자, 연방항공청은 강풍 및 뇌우 위험을 고려해서 뉴욕의 공항 3곳, 그리고 뉴욕의 공항 3곳이라는 것은 잘 알죠. 라구아디아 공항, JFK 공항, 그리고 이제 누워크 공항. 3곳입니다. 그 3곳을 비롯해서 워싱턴 DC의 레이건 공항,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 공항, 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공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 그 부시 공항 등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운항 지연 그 경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뭐 많이 낮았습니다만은 오늘까지도 아주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온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 개정을 통해서 SNS 대규모 폭풍이 전국적으로 어제까지 항공편 운항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풍 및 토네이도가 예보된 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많은 학교가 또 휴교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일부 학교는 어제 그제 조기 하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집에 보냈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런저런 일로 오늘은 뭐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라 그러면 와 좋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집에 가는 일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와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이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도요. 그 연방 하원이 거기서 어제 본회의 표결을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악천후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오기도 어렵고 또 오는 과정에서 또 사고 나고 또 괜히 그럴까봐 그 예정됐던 표결을 어제 또 연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이 LA 한인타운의 교통 위험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뭐 LA 한인타운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어느 지역이든 한인타운, K타운, 또 한인사회 다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곳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시니어들이 길을 건널 때 당하는 그런 교통사고 위험이 또다시 지금 다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고가 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이 뺑소니 무법지대가 되면서 또다시 73살의 한인 노인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특히 한인타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뺑소니 사고들 가운데는요, 뭐 음주운전자에 의한 피해, 뭐 약물운전자에 의한 피해,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지역이다, 뭐 위험지대다, 한인타운은 다닐 때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지금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죠. 최근에도 LA 한인타운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이라는 도로, 올림픽 볼리바드라는 길과 벌몬트 애비뉴라는 길 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지는 않았대요. 이제 이렇게 끌고 가시죠. 그렇게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살의 한인 여성 이금순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중상을 입은 뒤에 병원에서 며칠 계시다가 결국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올림픽길을 통해서 동쪽 방향으로 과속하면서 달리던 흰색 다찌 램 이 픽업 트럭이죠. 이 차량이 벌몬트 애비뉴에서 갑자기 급속하게 쓰면서 과속으로 달리니까 쓸 때 빨리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속으로 달리더니 왜 갑자기 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벌몬트라는 길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깜빡했던 모양이죠. 뭐 약에 취했던 뭐가 됐든. 그래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급히 우회전을 한다고 급 정거를 하면서 말이 급정거지 이제 우회전을 빠른 속도로 하게 되잖아요. 빠른 속도로 끼익 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막 거기 마침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밀면서 길을 건너던 73살의 한인 이금순 할머니께서 치이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쓰러졌는데 911이 급히 와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마는 며칠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에 뭐 멈추거나 무슨 어떤 구조 조치를 한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올림픽길을 타고 바로 자기가 올림픽길을 타고 갔었는데 우회전 하려다가 못했죠. 바로 그냥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다시 올림픽길을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뺑소니, hit앤런입니다. 전장에는 구급대가 출정해서 이금순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범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인 지난 13일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그 LA 한인타운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해온 이금순 씨는요. 안타까운 스토리인데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받은 후에 잘 극복하고 지금 뭐 거의 암 완치 판정 받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주변의 전언입니다. 그리고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서 그 하모니카반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한인타운에 있는 그 시니어 센터의 그 하모니카반은 LA시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LA에서 그 농구 대회,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이런 농구 대회가 할 때 대회 전에 스페셜 뭐 무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스페셜 무대 때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 그 하모니카 반이 가서 애국가 연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아이스 하키 팀, 프로 아이스 하키 LA 킹스라고 있는데 LA 킹스의 그 아이스 하키 경기 전에도 가서 이 하모니카로 애국가 연주하고 하는 공연을 한 적도 있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변을 당해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LAPD는 다행히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해서 증거물로 차량을 압수하고 그 운전했던 용의자를 현재 체포해서 현재 재판에 회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뺑소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사고를 내고 단순히 뺑소니를 치면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없다면 그러니까 어디 건물을 들이받고 도망가면 just hit and run입니다. 뺑소니. 그런데 인명피해가 있으면 이거는 중범 뺑소니가 됩니다. 그래서 felony hit and run이 됩니다. 그래서 뭐 felony hit and run으로 가서 아마 몇십 년 징역 살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금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LAPD 그 통계에 따르면요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그러니까 LA 경찰국 내에 무슨 경찰서가 있는데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게 이제 올림픽 경찰서라는 겁니다. 그 관할 지역을 따로 보면 결국 한인타운을 따로 보는 거니까 올 들어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중범 뺑소니 그러니까 felony hit and run 사건이 모두 5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걸어다니기 너무 무섭죠. 딱 두 달 동안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 felony hit and run 사건이 54건이 발생한 겁니다. 한인타운 관할 지역에서만. 근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29%가 는 거고요.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하루에 한 건꼴로 중범 hit앤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월 달은 31일까지 있지만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합치면 59일인데 54건이나 이런 중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뭐 하루에 한 건꼴로 발생하는 겁니다. 한인타운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인타운은 LA 전역 가운데 중범 뺑소니 사건 발생이 두 번째로 빈번한 지역으로 꼽힐 만큼 뺑소니 위험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연히 한인 피해자가 늘 수밖에 없죠. 한인타운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또 차량 통행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교차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 지역으로 LA시에서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뭐 한인타운인 건 맞습니다. 네. 특히 한인타운은 이 고밀도 주거 지역이죠. 예. 아파트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뭐 5층, 6층짜리도 있고 그럼 거기서 많이 살잖아요.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초고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뭐 식당도 많고 노래방도 많고 뭐도 많고 그래서 상업 지역 또 유흥 업소가 많은 그런 지역이 막 얽혀 있는 그런 지역인데다가 팬데믹 후에 교통 혼잡도가 더 늘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마구자 이제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은 더 위험한 그런 지역이 좀 됐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또 유흥가가 많으면 당연히 또 뭐 술 먹고 나와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고의 상당수가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음주 및 약물 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일부 운전자들이 사고 이후에 처벌을 피하려는 심리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순간적으로 간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데 이제 사고를 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낸 거지만 사고를 낸 건 또 따지다 보면은 법적 다툼을 하다 보면 내 책임이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주하면 도주 자체가 엄청나게 큰 중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상황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라라고 이제 경찰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우고 부상자를 확인한 후에 즉시 911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자신의 차량 정보 등등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다면 경찰에게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나 잠깐 섰다고 그리고 보니까 별거 없다고 그러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잠깐 섰다는 증거가 뭐 입증이 안 되잖아요. 내 정보나 이런 걸 누구에게나 주지 않으면, 남겨놓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내 정보를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에는 뺑소니로 돼서 법적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건 이미 다 잘 아실 테고요. 아무튼 꼭 LA 한인타운이 아니더라도 혹시 이제 걸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운전은 다들 안전하게 잘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운전이 아니라 걸어서 뭐 길을 건너거나 할 때 그때 조심하세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걸어서 혹시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또는 저쪽에서 급하게 막 빨간불인데도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량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잘 살피면서 건너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 하나를 드린다면요. 사람들은 길을 건널 때 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이제 횡단보도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서 있다가 파란불로 탁 바뀌면 맨 먼저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죠.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길을 건널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이제 사람들이 좀 3, 4, 5 이제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3, 4, 5, 3명, 4명, 5명 중에 맨 뒤에 서세요. 맨 뒤에. 그거 서너 발자국은 뭐 1초, 2초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끝에 이렇게 발대고 그렇게 서 계시지 마세요. 그죠? 내가 신호가 바뀌면 길을 건널 거다라도 횡단보도 끝이 아니라 한 두세 발걸음 뒤쪽에 이렇게 서 있다가 횡단보도가 탁 바뀌면 정말 좀 얄미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횡단보도가 탁 파란 초록색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들 서너 명 건넌 다음에 뒤따라서 나중에 건너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뭐 얄밉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만큼 신호가 바뀐 다음에 1000, 2000 하고 난 다음에 걸으라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더더욱이 좋죠. 그렇게 꼭 두 걸음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를 당부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